네, 전해드린 대로 경찰은 공천원금 1억 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모양새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신병 여부 확보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첫 경찰 소환 때에도 밤샘 조사를 받았고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강선우 의원, 지금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그리고 전 보좌진과의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는데 이 부분을 집중 질문을 받았겠죠. 일단 뭐 강선우 의원이 범행에 대해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특히 이제 돈을 줬다는 이제 김경시 의원 그리고 남모 전 사무국장 이런 사람 진술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거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돈을 받은 그 쇼핑백에 이제 돈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전세 자금으로 돈을 쓴 것 자체도 뭐 자기 시부상, 그러니까 시부모님 상에서 받은 걸로 썼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범죄 혐의 자체가 좀 명백하다 할지라도 이런 진술에 어떤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아마 경찰에서 굉장히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뭐 범죄 혐의 인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강선우 의원이 현직 의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영장을 청구한다서 영장이 바로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 국회에서 체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이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뭐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지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 뇌물죄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이것은 이제 직무와 관련성, 그 관련된 대가 이걸 봐야 하는데 일단 뭐 국회의원직이고 또 공관위 관련해서 직무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사실 이제 공천과 관련된 대가 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가를 줬기 때문에 뭐 외관상 보면은 뭐 뇌물죄는 뭐 당연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공천 헌금이라든지 돈 받은 것들이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뇌물로 기소된 적이 별로 없어요. 아, 예. 그게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정치인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래서 아마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을 아마 적용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뭐 그렇지만 이제 법률적으로도 뭐 뇌물죄 성립 가능성은 뭐 상당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그 통화 녹취에 보면 김경 전 서울시 의원과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이 두 사람의 녹취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강선우를 도운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싹 씻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이제 뭔가 대가를 받고 이제 도와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뭐 돈 1억을 줬고 또 공천을 어떻게 보면 받게 해줬잖아요. 예. 컷업 대상인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공천받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대가관계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왜 강선우가 입을 딱 씻을까? 예. 그것은 이제 서로 이제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돈을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경시 의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강선우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을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도와주고 아마 선거할 때도 많이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으면서도 왜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 자체도 사실은 저 녹취 자체도 강선우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증거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강 의원은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그 쇼핑백 속에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곧바로 돌려줬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타인 명의로 1억 3천만 원 정도를 또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1억을 받았고 이제 남모 전 보좌관 사무국장 얘기하면 그걸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강선우 의원이.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또 강선우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뭐 500만 원씩 1억 3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제 후원을 했는데 아마 김경시 의원이 굉장히 자기하고 거래를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경시 의원은 지금 처음에 서울시 시의원 비례대표 추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강선우 의원의 어떤 1억 공천원금 받고 공천 과정,
그다음에 또 뭐 영등포 구청장 또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 과정이랄지 아니면 이제 후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쪼개기 후원이.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현직 의원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자신의 어떤 구청장 출마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정황 이런 걸 전체를 보면 굉장히 돈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결국 돈이면 안 된다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의원이 됐건 뭐 비례대표 시의원이 됐건 아니면 뭐 선출직 시의원이 됐건 아니면 구청장도 됐건 이건 뭐 국회의원들을 잘 돈으로 삶으면 뭐 정치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이제 강선우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돈을 돌려준 거죠. 근데 돈을 일단은 받았으면은 그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저 쪼개기 참여 후원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돈을 줬는데 오케이라고 돈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범죄가 이미 되죠. 예. 그렇지만 쪼개기 후원 자체는 이제 일방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받고 나서 바로 반납을 했다고 반환을 했다고 하면 예. 그 이제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아, 예. 이 차명 후원과 그 공천원금 1억 원 쇼핑백 이거는 좀 성격이 네, 다르다. 좀 다르죠. 네네. 자,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의 구속 필요성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1억이고 굉장히 금액이 커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 보면 그 1억 받고 이제 공천에 그 1억이 된 대가로 공천을 줬고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천이 컷업 대상이라서 공천위원들이 컷업을 시키려고 하니까 뭐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 정치자금 1억 받은 사건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질이 안 좋죠. 예. 더군다나 어떤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 뭐 김경시 의원 그다음에 남 전 보좌관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하고 나는 녹취록에 보면 돈 받은 게 다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돈이 또 공천의 대가라는 것도 그 녹취록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나 태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뻔뻔스럽게 이런 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김경전 서울시 의원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그 출국 당시에도 도피성 출국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컴퓨터에 정보를 지운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인멸 정황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경찰에서 뚜렷한 메시지가 없네요. 김경시 의원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치 자금을 건넸는데 그 대가로 자기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쪼개기 후원이랄지 그 다음에 또 도피성 미국 출국을 했었고요. 미국 출국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뭐 SNS에 탈퇴한다랄지 여러 가지 증거 인멸하는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VIP 경로설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혜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열린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부인하면서 설령 그러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적법했다,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직권남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공용 서류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VIP 경로설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는 경로를 해서 결과적으로 최상면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사에 외압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뭐 임성근 전 사단장이랄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 그게 최상면 특검의 어떤 뭐 기소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우리가 이제 3대 특검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최상병 외압수사 특검이 가장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또 사실관계에서 굉장히 뭔가 좀 치열하게 예. 법리 싸움을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법적으로 이게 무조건 죄가 된다 이렇게 볼 여부가 이제 법리로 다툴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또 임성근 전 사당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그 지금 최상병이 사망하는데 이제 인과관계가 있느냐 여부랄지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수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사 단장이다 할지라도 그 위에
바로 이제 국방장관이랄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밑에 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어떤 방향이 잘못됐다든지 결과가 잘못되면 이걸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좀 법리적으로 다퉈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부당하게 이 정도까지는 지시할 권한이 없는데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하면 이제 죄가 될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랄지, 그럼 밑에서 알아서 했느냐랄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리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뭐 일부는 상당히 무죄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이 사건의 재판장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인데 당시에 그 형량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서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그 혐의 구성 요건을 상당히 세밀하게 따지는 그런 인상을 줬는데 이번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뭐 차분하고 꼼꼼한 판사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마 뭐 좀 약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아마 이제 법리적으로 굉장히 유죄무죄를 따지는 그런 뭐 판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 뭐 변호사들할지 그런 뭐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뭐 경험이 풍부하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사실은 민사 형사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거의 민사 재판을 많이 합니다. 예. 형사 재판의 경우 담당하는 경우는 아마 판사 기간 동안에 판사 재직 기간 동안에 민사 재판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적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소송주의도 합리적이다.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또 우수 법관으로서 또 뭐 선정을 해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뭐 아마 뭐 이번 재판도 뭐 잘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 아마 이번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뭐 2월에 인사이동. 그래서 지금 1심에서 특검과 관련된 재판하는 재판장들이 상당히 뭐 바뀔 가능성이 커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4월부터 본안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우인성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없으면 알아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준비 기일을 3월 18일로 잡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자체는 이제 본인이 3월 18일로 잡은 걸 보면 인사이동 대상자가 아닌가 싶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2월에 인사가 있는 재판부들이 대부분 재판을 3월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월에 인사가 있으면 그 전에 했던 사건 중에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다 써야 하고요. 예. 이제 그다음에 인계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요약이랄지 뭐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뒤 재판부에게 넘겨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3월 18일로 잡은 걸 보면 예. 재판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판사가 내가 이번에 인사 대상자다 이런 말은 노골적으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또 인사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은 알 수 있는 겁니까? 인사 거의 대상자라는 알고 걸? 있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법부는 거의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사 대상 여부가 거의 뭐 확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본인이 재판할 것 같으면 뭐 지금 이제 2월이잖아요. 그러면 뭐 다음 주 그다음 주도 잡을 수 있는 거죠. 3월 초로도 잡을 수 있는 건데 더군다나 이게 공판 준비 절차거든요. 예. 이게 본 재판이 아니에요. 공판 준비 절차를 한 번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다음 재판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그 2월 인사 이동 대상의 그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하상 변호사 감치 얘기 보겠습니다. 그 법정에서 그 판사와의 어떤 설전을 주고받는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감치 과정에서 이게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도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안인데 이번 감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정당하다 이렇게 봐요. 또 예. 법정에 있는 이제 재판장으로서 정당한 소수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봅니다. 재판의 어떤 소송 지휘는 재판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재판장의 어떤 소란을 피우고 또 재판장에서 인격 모독적인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정당한
변호인의 변론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과도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날 이제 감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치소에 갔는데 이제 신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기서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반성을 해야 하는데 반성은커녕 계속적으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심지어 뭐 상스러운 욕까지 하면서 재판부를 못 오겠잖아요. 근데 이건 재판정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감치에 추가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감치 15일 감치 당하고 나서도 네. 아마 대한변협에서 징계할 겁니다. 사실 변호사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 의지도 지금 이진관 판사가 상당히 강하게 밝혔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다라고 이하상 변호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0%다 이렇게 봐요. 0%. 예. 이건 굉장히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또 뭐 같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사법부에서 보면 굉장히 이건 분노할 일이죠. 더군다나 이제 법원에 대한 신뢰, 법권에 대한 신뢰, 재판부에 대한 신뢰 이건 이제 사법부 어떤 독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변호인단은 헌법 유리이다고 하는데 오히려 변호인단이 헌법 유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